식사 후에 졸리거나 허기가 생기거나 단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싶다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높게 오르는 전형적인 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거를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안 아프니까 모를 뿐이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밥 먹고 졸린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원래 밥 먹으면 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랑 정말 깊게 관련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은 누구나 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30에서 50 이상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이들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밥 먹고 졸린 게 단순히 식곤증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밥 먹었다고 졸리면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곤증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단순한 식곤증은 어떤 게 다른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식곤증은 식사 후에 위장으로 피가 몰려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즉 졸리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밥 먹고 나서 30분쯤 나타나고 1시간 정도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산책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 금방 괜찮아지는 정도예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완전히 달라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인슐린 때문에 확 떨어지면서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졸리고 멍하고 엄청나게 피로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단 음식이 너무 당기거나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이 떨린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기도 하고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 이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고 졸린 게 이게 단순하게 식곤증인지 혈당 스파이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직접 식후에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당 패턴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식후 1시간 혈당이 140에서 150 이상 확 오르고 2시간에 다시 빨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면 거의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밥 먹고 졸리다 라는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졸음이 심하고 오래가고 허기, 단 음식을 먹고 싶다 라는 욕구가 강하게 생긴다면 몸이 지금 혈당 조절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식사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거,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거나 식사 후에 10분 동안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제 탄수화물, 밥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해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셔도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지금 기준이 내려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보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높게 오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요. 그런데 그 스파이크는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서 확 치솟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식후 1시간 혈당이 40에서 150 이상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을 넘으면 당뇨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숫자 그 자체보다 올라가는 속도와 꺾이는 패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160, 180까지 급하게 튀고 그 다음에 다시 80에서 90까지 떨어지면서 졸리거나 허기가 생기거나 단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싶다면 이게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혈당이 얼마나 높냐 보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요동치느냐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핵심 기준이라고요. 당뇨랑 혈당 스파이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결국
당뇨가 됩니다. 당뇨랑 혈당 스파이크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둘은 완전히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예요.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이 올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급격하게 확 튀는 혈당,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췌장은 이거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로 지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당뇨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나오고 세포가 이제 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게 돼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잘 오르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다시 인슐린 말을 안 듣게 하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당뇨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뇨의 예고가 아니라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진행 중이라는 초기 신호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거를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병원은 이제 가면은 우리가 보통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안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식후 1시간 혈당 스파이크를 맞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용히 진행되는 당뇨의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당뇨를 막고 싶다면 혹은 진행되는 걸 막고 싶다면 혈당 스파이크부터 잡으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췌장이 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당뇨 위험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당뇨 관리의 시작점이자 가장 정확한 경고등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건가요? 먹으면 다 생기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밥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혈당 스파이크는 몸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혈당이 확 튀는 비정상적인 급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왜 생길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뱃살이라고 하잖아요. 배 안에 지방이 쌓이면 그 내장 지방에서 기름 성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근육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도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몸에서는 혈당이 왜 안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점점 지치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당뇨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 많아지면 훨씬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올라가면서 혈당이 훨씬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췌장의 체력, 세포가 인슐린에게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그리고 몸의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에도 반응은 전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김밥을 먹어도 20에서 혈당이 멈추는데 어떤 사람은 200까지 확 튀는 게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에요. 실제로 깡마른 20대 여성분이 정제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180에서 200까지 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 살이 안 찌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뇨 전 단계거나 뱃살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더 오래, 더 넓게 나타나요. 그리고 한 번 올랐다 말았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혈당이 내려오는데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모든 사람이 생기는 현상은 아니에요. 대사 시스템이 조금 지치거나 망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못 버티겠어 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밥 먹고 졸리고 갑자기 허기지고 단계 확 당긴다 이러면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있네, 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혈당 140 넘으면 당뇨다. 혈당이 한 번만 올라가도 큰일인가요?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 꼭 착용해야 되나요? 탄수화물은 다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게 바로 그 오해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 4가지만 하나씩 바로잡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의 핵심 원인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당뇨의 본질은 혈당이 오르는 병이 아니라 혈관이 공격받는 병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잠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그 스파이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 과정에서 혈관 가장 안쪽에 내피세포에 얼마나 많은 염증과 상처가 쌓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의 목표는 혈당 숫자를 억지로 내리려는 게 아니라요. 혈관 그리고 췌장을 지키면서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해요. 두 번째 오해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이 정상이라면 괜찮겠지? 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위험한 오해인데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만 보기 때문에 혈당이 가장 많이 치솟는 식사 후 1시간 그 혈당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복도 정상, 식후 2시간도 정상, 모두 다 정상인데 식후 1시간에 180, 200까지 나오는 분들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진단 기준 밖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위험 신호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하시고 공복혈당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은요.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전 단계, 당뇨 가족력 있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나 대사 위험이 높은 분, 그리고 혈당 변동이 심해서 혈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 정도예요.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즘은 내 혈당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 한 번쯤은 착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2달 동안 계속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지 잘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사용하면 너무나 좋다. 이거는 꼭 사용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이 혈당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사용하시되 꼭 모든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요. 탄수화물은 다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게 해주는 주요 연료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인은 췌장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핵심은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을 조절하고 먹는 순서를 바꾸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즉 혈당 관리를 위한 전략을 바꾸는 거지 특정 음식을 끊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왜 당뇨인에게 특히 위험한 건가요? 혈당이 200까지 확 튀잖아요. 그러면 혈관은 정말 빠르게 파괴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이지, 안 아프니까 모를 뿐이지 몸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그냥 혈당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치인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요. 혈당 스파이크 생기잖아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혈관, 지칠 대로 지친 췌장을 더 강하게 때리는 큰 충격이 혈당 스파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합병증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돼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 혈당이 높은 것보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심할수록 세포들이 2배 이상 더 많이 파괴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숫자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숫자가 튀는 그 폭,
위아래로 튀는 폭,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혈관에 더 크게 상처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가 반복되면은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작은 혈전들이 붓고 염증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빠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혈관 합병증이고요. 그리고 스파이크는 작은 혈관, 그러니까 미세 혈관들 있죠. 심장에서 멀어진 쪽에 있는 장기들, 눈, 신장, 발을 더 빠르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실명 위험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고 말초 혈관이 상하면서 당뇨 발과 절단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 변동이 큰 사람한테 3배에서 7배까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췌장을 정말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혈당이 200, 300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췌장은 그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과로를 하게 되고 결국 죽어나가게 되고 기능을 못하게 돼요. 췌장이 과로사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혈당 스파이크는요, 오늘 좀 높았네 하고 끝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증을 앞당기고요, 췌장을 죽게 만들고 혈관 손상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만들어서 결국에 큰 합병증을 끌어오는 치명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때 우리 당뇨인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추워지는 시기에 환자분들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당뇨 23년 차인 엄마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당뇨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가 벌써 23년, 24년이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TV에서 당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당뇨니까 밥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게 저희 엄마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밥은 거의 안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고요. 새벽 4시에 농사일 나가시면서도 운동하라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진짜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죠. 혈당 관리는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직접 실험을 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식사마다 조절하고 참아내는 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다니느라, 합병증을 관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랑 놀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열심히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장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힘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힘든 문제들 혼자 떠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뇨 23년 차인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올리고 당뇨에 좋은 제품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제 몸을 통해서 실제로 혈당 실험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과 다른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힘을 얻고 싶다면 당뇨딸 채널로 한번 와주세요. 저랑 함께 다시 건강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